동남아시아 농업 강국 태국이 현재 처참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실 태국의 농업 발전은 자국의 힘으로 이룬 게 아니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태국 국민들은 곡소리를 내고 있고 태국 총리는 충격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태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UC 버클리 농업경제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레이첼입니다. 처음 이 학과에 지원할 때만 해도 단순히 경제학에 관심이 있어서 선택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세계 식량 문제와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특히 오늘 들었던 세계 농업 발전과 국제 협력 수업은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특별한 강의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미켈 교수님이 강단에 서시며 말씀하셨어요. 세계에서 개발도상국의 농업 발전에 가장 많이 기여한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교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제 옆자리의 마이클이 제일 먼저 손을 들었죠. 미국이요.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농업 수출국이잖아요. 흥미로운 대답이네요. 하지만 틀렸어요. 그 다음으로 엠마가 손을 들었죠. 네덜란드 아닐까요? 첨단 농업 기술로 유명하잖아요. 교수님은 다시 한번 고개를 저으셨어요. 네덜란드의 농업 기술은 정말 훌륭하죠. 하지만 개발도상국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도를 따지면 이 나라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때였어요. 앞쪽에 앉아있던 한국 유학생 미니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죠. 혹시 한국이 아닐까요? 교수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정답입니다. 여러분은 한국이 농업 분야에서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진 나라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저는 한국하면 삼성이나 현대, K-팝 정도만 떠올랐거든요. 한국은 코피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 개발도상국의 농업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로 지도를 보여주시며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2009년 베트남을 시작으로 현재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23개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죠. 교수님은 칠판에 코피아라고 쓰시며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코피아는 코리아 프로그램 온 인터내셔널 어그리컬처의 약자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기술을 전수하는 것을 넘어서 각 국가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맞춤형 농업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코피아의 실질적인 성과였어요. 아프리카의 7개국에서는 수확량이 높은 벼 종자를 개발하고 재배 기술을 전수하여 식량 안보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해요. 놀라운 점은 한국이 이 모든 것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겁니다. 불과 6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발전 경험과 기술을 다른 나라들과 나누고 있죠. 미니가 다시 한번 손을 들었어요. 한국의 농업 발전 과정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고 있어요. 1970년대 우리나라는 통일벼 개발로 쌀 자급자족을 달성했고 기계화 농업을 통해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죠. 당시 한국이 겪었던 어려움들이 지금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직면한 문제와 비슷해서 우리의 경험이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어요. 교수님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훌륭한 지적입니다. 한국의 농업 발전 경험은 매우 특별하죠.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는 한국의 도움으로 벼 재배 기술을 현대화했고 캄보디아에서는 채소 재배 기술을 도입해 농가 소득을 크게 높였어요.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는 비슷한 기후와 토양 조건 덕분에 기술 이전이 더욱 효과적이었죠. 미니가 자신감 있게 덧붙였어요. 네, 맞아요. 코피아 센터들은 각 나라의 특성을 고려해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서는 가뭄에 강한 작물 품종을 개발하고 동남아시아에서는 열대성 기후에 맞는 재배 기술을 연구하죠. 한국은 이런 과정을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각 나라가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각 나라의 농업 환경과 문화적 특성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미얀마에서는 현지 농민들의 생활 패턴을 고려해 새벽 시간대에 교육을 진행하고 필리핀에서는 태풍이 잦은 기후를 고려한 내재해성 작물을 개발했죠. 이런 세심한 접근이 바로 한국의 농업 지원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불현듯 저는 이전에 들었던 수업이 떠올랐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실시한 마셜 플랜처럼 한국의 코피아도 세계 농업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국제 협력의 모습입니다. 받은 도움을 다시 세계와 나누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아닐까요? 강의실은 잠시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모두가 교수님의 말씀을 곱씹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노트북을 열어 코피아에 대해 더 자세히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교수님은 잠시 교실을 둘러보시더니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지셨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동남아시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코피아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던 지역 중 하나인 동남아시아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국가가 있는데요. 혹시 어느 나라일지 추측해 보실 수 있을까요? 학생들은 다시 한번 다양한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미얀마인가요? 최근 정치적 불안정이 심각하다고 들었는데요. 캄보디아요. 아직도 빈곤율이 높잖아요. 필리핀 아닐까요? 자연재해가 많잖아요. 교수님은 모든 답변에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러다 창가에 앉아있던 제이슨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죠. 인도네시아요? 최근 농업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어요. 모두 좋은 관점이에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태국입니다. 그 순간 교실 뒤쪽에서 의자가 살짝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국 유학생 차이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코피아의 지원을 받은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된 협력은 태국 농업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죠. 특히 쌀과 카사바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고 농가 소득도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프로젝터에는 태국의 농업 발전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우상향하던 그래프가 갑자기 급격히 꺾이는 모습이 선명했죠. 하지만 최근 2년간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태국 내 반항 감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한국인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이는 이제 완전히 고개를 숙인 채 책상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의 불편한 기색이 마음에 걸렸지만 교수님의 다음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혹시 태국의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났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잠시 침묵이 이어졌어요.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죠. 그때 미니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제가 태국에 있는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최근 태국 내에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범죄가 급증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단순 절도나 사기였는데 점점 폭력적인 양상을 띠기 시작했대요. 급기야 한국인 관광객 납치 사건까지 발생했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많은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코피아도 결국 태국에서의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죠. 자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스크린에는 새로운 자료들이 나타났어요. 패통탄 친나와 총리의 사진과 함께 최근 태국의 정책 변화가 표시되어 있었죠. 코피아를 비롯한 한국 기관들이 떠난 후 태국 정부는 중국과의 협력을 급격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패통탄 친나와 총리는 지난달 중국과의 농업 협력 강화를 선언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이게 태국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다음 자료들을 함께 살펴보시죠.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통계 자료들이 나타났어요. 농작물 생산량이 전년 대비 35% 감소했고, 농가 소득은 평균 42% 하락했으며, 식량 자급률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특히 쌀과 카사바 생산량의 급감이 두드러졌죠. 차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죠. 그건 공정하지 않은 분석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실제 자료에서 나타난 데이터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던 거죠. 특히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는 코피아가 활동하던 시기와 그 이후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차이 씨, 이건 비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해요. 현재 태국의 상황은 정치적 판단이 농업 발전을 저해한 안타까운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검증된 협력 관계를 포기하고 새로운 파트너를 찾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죠. 저는 차이를 흘깃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눈가에는 분노감이 보였죠. 그녀는 이 상황을 버티기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더 심각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태국의 위기는 농업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헤드라인들이 나타났어요. 태국 방콕에서 중국인 관광객 연쇄 납치 사건 발생, 푸켓 리조트에서 중국인 실종, 치앙마이 야시장에서 중국인 관광객 대상 강도 사건 급증. 처음에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시작된 범죄가 이제는 중국인들에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던 태국 정부가 자국 내 중국인들의 안전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교수님은 새로운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2024년 들어 태국에서 발생한 외국인 대상 범죄 건수가 전년 대비 178% 증가했다는 충격적인 수치였죠. 특히 방콕 차이나타운에서 발생한 중국인 3명 연쇄 납치 사건은 국제적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중국 정부는 태국 정부의 미흡한 대처를 강하게 비판했고 자국민들에게 태국 여행을 자제하라는 권고를 내렸죠. 마이클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제 친구가 이번 봄 방학 때 태국 여행을 계획했었는데 취소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도 태국 여행주의보가 내려졌나요?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현재 미국을 포함한 27개국이 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결과를 보시죠. 스크린에는 태국의 관광 수입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2024년 3분기부터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더니 2024년 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62%나 감소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죠. 태국의 GDP에서 관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심각한 경제적 타격입니다. 특히 한국인과 중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던 만큼 최근의 사태는 태국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때 차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예요.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요. 교수님은 차이의 말을 부드럽게 끊으셨어요. 차이 씨, 데이터를 보시죠. 방금 보신 것처럼 범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조직적인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푸켓의 한 리조트에서는 중국인 일가족이 납치된 후 거액의 몸값을 요구받는 사건도 있었죠. 스크린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통계들이 나타났어요. 관광객 감소로 인한 호텔업계의 위기, 여행 관련 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 관광지 상권의 몰락, 모든 지표가 태국의 관광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음을 보여주고 있었죠.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국제 관광 전문가들은 태국이 안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까지 최소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저는 차이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이제 완전히 고개를 푹 숙인 채 책상을 손톱으로 긁고 있었죠.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현실을 부정하고 싶지만 부정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녀가 느끼는 좌절감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시더니 경제 지표가 가득한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이제 태국의 경제적 타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관광 산업의 붕괴부터 시작해 볼까요?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수치들이 나타났어요. 2023년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62% 감소했고 관광 수입은 무려 71%나 급감했다고 해요. 태국의 GDP에서 관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국가 경제의 치명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방콕, 푸켓, 치앙마이 같은 주요 관광 도시들의 타격이 심각하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농업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화면에는 태국의 주요 농산물 생산량 변화 그래프가 나타났죠. 보시다시피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45% 감소했고 카사바는 52%, 사탕수수는 38% 감소했습니다. 특히 쌀과 카사바는 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이었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잭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그런데 교수님, 왜 이렇게 급격히 생산량이 감소한 거죠? 좋은 질문입니다. 코피아가 태국에서 철수한 후 태국은 중요한 기술적 지원을 잃었어요. 예를 들어 코피아는 태국의 토양과 기후에 맞는 고수학 품종을 개발하고 첨단 관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드리죠. 스크린에는 더 자세한 데이터들이 나타났어요. 농업 생산성 지표 2024년 기준. 단위 면적당 쌀 수확량 45% 감소. 농작물 병해충 피해율 167% 증가. 관계시설 효율성 38% 하락. 농가소득 평균 56% 감소.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쌀 품질의 하락입니다. 태국 쌀의 국제시장 가격이 톤당 평균 538달러에서 312달러로 급락했어요. 이는 품질 저하로 인한 것이죠. 제 옆자리의 사라가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런 게 가능한 거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무너질 수 있지? 교수님은 마치 그 말을 들으신 것처럼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현대 농업은 첨단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코피아가 제공하던 스마트팜 시스템, 병해충 예방 프로그램, 기상 데이터 분석 등이 중단되면서 태국 농업은 사실상 10년 전으로 퇴보했다고 볼 수 있죠. 화면에는 태국 농가의 피해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말라버린 논, 병해충에 감염된 카사바 밭, 버려진 농기계들, 마치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았죠.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상황이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농가 소득이 감소하니 새로운 설비 투자가 불가능해지고 이는 다시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지죠. 국제시장에서 태국 농산물의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데이터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되었어요. 국제시장 점유율 변화 2024년 기준. 쌀 수출 세계 1위 4위로 하락. 카사바 수출 세계 1위 3위로 하락. 사탕수수 수출 세계 4위 8위로 하락. 과거 태국은 아시아의 곡창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을 보시죠. 특히 눈여겨볼 점은 동남아시아 내에서 태국의 위상 변화입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2023년까지만 해도 태국은 동남아시아 농업 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죠. 동남아시아 농업 경쟁력 순위 2024년 기준. 쌀 생산성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밀려 3위. 농업 기술 혁신 지수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이어 4위. 농산물 수출액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이어 3위. 스마트팜 보급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에 이어 4위. 농가 소득 수준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이어 5위. 특히 베트남의 성장이 두드러집니다. 코피아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베트남은 이제 많은 분야에서 태국을 앞서고 있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베트남은 코피아와 협력하여 메콩강 델타 지역의 첨단 농업 단지를 조성했고 그 결과 쌀 생산성이 헥타르당 6.8톤까지 증가했어요. 반면 태국은 4.2톤에 그치고 있죠.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충격적인 뉴스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스크린에는 방콕 민주기념탑 앞에 모인 수만 명의 시위대 사진이 떴어요. 패통탄 정권 퇴진, 중국 의존 정책 중단하라, 농민을 살리라는 플래카드들이 눈에 들어왔죠. 태국의 정치적 혼란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 종사자들의 분노가 거세죠. 실제 데이터를 보시면 교수님은 새로운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농가 부채율 평균 187% 증가. 농가 파산 신청 전년 대비 234% 증가. 청년 농업 종사자 이탈률 45% 증가. 농촌 지역 실업률 32% 증가. 이런 경제적 어려움이 정치적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패통탄 친나와 총리의 중국 의존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셉니다. 제시카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중국과의 협력이 그렇게 나쁜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문제는 중국의 지원이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죠. 스크린에는 최근 태국 중국 농업 협력 프로젝트의 결과가 나타났어요. 중국식 하이브리드 쌀 도입 태국 기후에 부적 합으로 실패. 스마트팜 전환 사업 기술 호환성 문제로 중단. 농업용 드론 도입 유지 보수 문제로 80% 방치. 관계시설 현대화 예산 문제로 계획 대비 15% 실행. 게다가 중국의 차관은 상당히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미 태국의 대중국 부채는 GDP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때 미니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더했어요. 태국 친구한테 들었는데요. 시골에서는 패통탄이 태국을 중국에 팔아넘겼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고 해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습니다. 특히 최근 방콕에서 열린 반정부 시위에는 약 50만 명이 참여했어요. 이는 2014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스크린에는 시위 현장의 생생한 사진들이 이어졌어요. 농부들이 트랙터를 몰고 거리로 나온 모습, 청년들이 쌀 포대를 들고 행진하는 모습, 노인들이 농기구를 들고 시위하는 모습. 시위대의 주장을 보면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패통탄 친나와 총리 즉각 퇴진, 중국 의존 농업 정책 전면 재검토, KOPIA 프로그램 재개를 위한 한국과의 관계 복원. 특히 농민들은 우리는 실험용 쥐가 아니다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어요. 이는 검증되지 않은 중국의 농업 정책을 무분별하게 도입하는 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교실 뒤편에서 낮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어요. 차이였죠. 그녀는 분노를 삼킨 채 어깨를 떨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현재 태국 전역 77개 주 중 64개 주에서 반정부 시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이 주요 산업인 동북부 지역의 시위가 가장 격렬하죠. 이번 주에만 13개 지역에서 공공시설 점거 농성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충격적인 예측이 나와 있었어요.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26년까지 태국 농가의 35%가 파산할 것으로 예상됨. 저는 이 수업이 단순한 농업 경제 수업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것은 한국가의 운명이 어떻게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재 진행형 사례였죠.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한국가의 영향력은 단순히 군사력이나 경제 규모로만 측정되지 않아요. 한국은 자신들의 발전 경험을 다른 나라들과 성실히 나누면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해왔습니다. 태국의 현재 상황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국제협력은 단순한 거래가 아닌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여야 한다는 것을요. 벨이 울리고 수업이 끝났지만 아무도 선뜻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모두가 오늘 배운 내용의 무게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농업경제학을 전공하면서 이렇게 깊은 통찰을 얻게 될 줄은 몰랐네요. 단순한 농작물 생산과 무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의 신뢰, 정책의 중요성, 그리고 한 국가의 운명이 걸린 문제였어요. 교실을 나서는 차이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녀의 어깨는 여전히 무거워 보였지만 어딘가 결연한 기색이 느껴졌죠. 아마도 그녀는 오늘 수업을 통해 자국의 현실을 더 명확히 직시하게 된 것 같았어요. 저는 제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진정한 국제협력은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그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을 수 없다. 이렇게 한국이 세계적으로 농업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과거 한국이 못 살았을 시절을 생각하며 개발도상국들을 도와주는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는데요. 또 이러한 도움의 고마움도 모르는 태국을 보내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은 과거 태국의 도움을 받아놓고 지금은 태국을 버렸습니다. 태국 총리가 한국의 경제적 도움이 사라지자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에 세계가 들썩거리고 수상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태국 총리는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어느 대학교에서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외교 수업을 듣고 있는 넬리라고 합니다. 아시아 지역의 복잡한 국제관계에 관심이 많아서 이 수업을 선택했죠. 동아시아 연구소 소장이신 교수님은 항상 수업 시작 10분 전에 오셔서 칠판에 오늘의 주제를 적어 놓으시는데 오늘 칠판에는 한국과 태국 관계의 과거와 현재라는 주제가 적혀 있네요. 아, 흥미로운 주제인걸 생각하며 제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평소 한국과 태국의 관계가 그저 관광이나 문화교류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교수님은 정시가 되자 늘 그러시듯 수업을 시작하셨어요. 오늘은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를 다루게 될 것 같네요. 최근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태국과 한국의 관계가 꽤나 복잡한 국면을 맞이했거든요. 교실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특히 앞줄에 앉아있는 태국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죠. 교수님은 이런 분위기를 눈치채셨는지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우리는 종종 현재의 관계만을 보고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관계에서는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특히 한국과 태국의 관계는 매우 특별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시며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유엔은 즉시 한국을 지원하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응답한 16개국 중 하나가 바로 태국이었죠. 교수님은 화면에 참전국 목록을 하나씩 보여주셨어요. 미국, 영국, 캐나다 등등 여러 나라가 군대를 파병했고 이외에도 5개 국가가 의료 지원을 했습니다. 당시 태국은 자국 내에서도 공산주의 세력의 위협을 받고 있었고 국내 정세도 불안정했습니다. 하지만 태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대의를 위해 유엔의 요청에 즉각 응답했죠. 태국은 제1사단을 중심으로 총 2만 1000여 명의 군대를 파병했는데 이는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상당히 큰 규모였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시더니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태국이 당시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군대를 파병한 국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태국의 참전은 큰 의미가 있었죠. 태국군은 서울 탈환 작전과 화천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특히 중공군의 개입 이후에는 강화도와 전주 지역 방어에서 뛰어난 전과를 올렸습니다. 스크린에는 당시 태국군의 활약상을 보여주는 흑백 사진들이 하나씩 나타났어요. 전투 중인 태국 군인들의 모습,
한국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장면, 부상당한 동료를 돕는 모습들이 차례로 보여졌죠. 태국군은 전쟁 기간 동안 1200명이 넘는 전사자와 30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결코 작은 희생이 아니었죠. 지금 서울에 가보시면 태국 대사관 근처에 이들의 희생을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설명을 들으며 태국의 참전이 단순한 군사적 지원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아시아의 한 국가가 이웃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기꺼이 큰 희생을 감수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수업이 진행되면서 저는 문득 이런 역사적 사실들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중요하게 다뤄지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그 답은 곧 다음 챕터에서 나올 것 같았죠.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화면을 현재 뉴스 기사들로 전환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현재 태국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최근 상황이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스크린에는 태국 현지 신문들의 헤드라인이 나타났어요. 한국인 관광객 70% 감소, 방콕 시내 한국 식당들 줄 폐업, 한국 기업들, 태국 투자 철회 검토 등의 기사들이 보였죠. 올해부터 시작된 태국 내 반한 감정이 최근 들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 SNS상의 작은 논쟁으로 시작됐지만 점차 현실 세계로 번져나가면서 한국인 관광객들을 향한 적대적인 행동들이 보고되기 시작했죠. 이로 인해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태국 여행을 기피하게 되었고, 이는 태국의 관광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교수님은 경제 지표가 담긴 그래프를 보여주셨어요. 태국의 GDP에서 관광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에 달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인 관광객들은 상위 3위 안에 드는 중요한 고객층이었죠. 하지만 현재는 한국인 관광객이 70% 이상 감소했고, 이는 태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기업들의 동향이었어요. 현재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주요 한국 기업들이 태국 내 투자를 재검토하거나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일부 중소기업들은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로 생산기지를 옮기기 시작했죠. 이런 위기 상황에서 태국 정부는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 나섰다고 해요. 태국 정부는 중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와 부동산 시장 위기로 인해 중국은 태국이 기대했던 만큼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지 못했죠. 특히 관광 분야에서는 한국인 관광객들의 높은 소비력을 중국 관광객들이 대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어요. 교수님은 지난주 방콕 포스트 신문의 일면 기사를 보여주셨죠. 패통탄 친나와 태국 총리는 지난주 방콕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매우 의미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녀는 1950년 6.25 전쟁 당시 태국은 2만 1000명의 군대를 파병했고 1200명이 넘는 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태국의 진정한 우정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라고 강조했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총리의 발언을 인용하셨어요. 친나와 총리는 특히 당시 태국군은 서울 탈환 작전, 화천 전투, 강화도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는 현재 한국이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총리의 구체적인 제안이었다고 해요. 친나와 총리는 최근의 불행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한태 정상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양국의 젊은 세대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고 밝혔죠. 마지막으로 총리는 과거 한국이 힘들 때 태국이 그랬듯이 이제는 태국이 한국 관광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특별 관광경찰대를 신설하고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24시간 운영하는 등의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했다고 해요.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우호적인 관계가 현재의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양국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교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특히 앞줄에 앉아있는 태국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의 표정이 더욱 굳어진 것이 보였죠. 저는 이제 이 수업이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나 현재 상황의 설명을 넘어 더 깊은 논의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죠. 잠시 침묵이 이어지던 중 앞줄에 앉아있던 태국 학생 투란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투란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느껴졌어요. 우리 태국은 한국이 가장 어려울 때 도움을 준 나라입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2만 명이 넘는 군인들을 보냈고 1200명이나 되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어떻게 우리를 대하고 있나요? 투라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최근 뉴스 기사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한국 기업들이 하나둘씩 태국을 떠나고 있어요. 그들은 더 싼 노동력을 찾아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로 가고 있죠.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실업자가 되어가는데 한국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더구나 한국 관광객들의 태도를 보세요. 그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마치 자신들이 주인인 것처럼 행동해요. 우리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고 시끄럽게 굴고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죠. 방콕 시내의 한국 식당들은 태국 현지 식당들의 영업을 망치고 있어요. 투라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6.25 전쟁에 참전하셨어요. 그분은 항상 한국과 태국이 피로 맺어진 형제 같은 사이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지금 한국은 그런 역사적 우정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들은 우리를 그저 관광지로만 여기고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나라로만 취급하고 있어요. 특히 그녀가 강조한 것은 경제적인 불균형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 큰 돈을 벌어갔어요. 하지만 정작 그들이 떠날 때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죠. 수많은 태국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었고 협력 업체들은 파산 위기에 처했어요. 이것이 과거 우리가 보여준 우정에 대한 보답인가요? 투란의 발언이 끝나자 교실은 더욱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몇몇 태국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했고 한국 학생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교수님은 이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시다가 마침내 입을 여셨어요. 투란 씨, 당신의 감정과 우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좀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혹시 다른 의견을 가진 학생이 있나요? 그때 교실 중앙에 앉아있던 한국 학생 연희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저는 이제 이 토론이 더욱 흥미진진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죠. 연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죠. 저는 투란 씨의 말씀에 일부 동의합니다. 6.25 전쟁 당시 태국의 도움은 정말 감사한 일이고 우리 한국인들은 그것을 절대 잊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연희는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몇 가지 통계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먼저 한국 기업들의 태국 철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태국을 떠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최근 발생한 한국인 대상 폭력 사건들이었어요. 방콕에서만 지난 6개월 동안 127건의 한국인 대상 폭행 사건이 발생했고 파타야에서는 89건의 한국인 관광객 피해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교실 안에는 놀라움의 탄식이 흘렀어요. 특히 심각한 것은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태국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이었어요. 대부분의 사건이 제대로 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 경찰들은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연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이어갔어요.
투란 씨께서 한국 관광객들의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물론 일부 관광객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죠. 더구나 태국의 관광 수입 중 한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3%에 달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연희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어요. 지난달 방콕의 한 쇼핑몰에서는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입장을 거부당하는 일이 있었고, 파타야의 일부 해변에서는 한국인 출입 금지라는 팻말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연희의 말에 교실은 다시 한번 술렁였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 기업들이 태국을 떠날 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현지 직원들에게 충분한 퇴직금을 지급했고 재취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했어요. 하지만 이런 노력들은 현지 언론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죠. 연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과거의 우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재의 폭력과 차별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진정한 우정이라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연희의 설명이 끝나자 교수님이 다시 앞으로 나서셨어요. 매우 좋은 지적들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한국이 지난 수십 년간 태국에 제공해온 지원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싶네요. 우리가 역사를 볼 때는 한 시점만이 아닌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에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셨어요. 군사 및 안보 협력의 역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990년대 초반, 태국은 군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면서 여러 국가들과 접촉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태국의 가장 적극적인 협력 파트너였죠. 특히 1995년에 시작된 K-포스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특별한 점은 단순한 군사 훈련을 넘어서 첨단 군사 기술의 이전까지 포함했다는 거예요. 교수님은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셨어요. 매년 100명 이상의 태국군 장교들이 한국의 육군사관학교, 국방대학교, 합동군사대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전술훈련뿐만 아니라 사이버 보안, 군수관리 시스템, 첨단 무기 운용 기술 등을 배웠죠. 현재 태국군 고위 장성의 약 40%가 이 프로그램을 수료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교수님은 방산 협력 분야로 넘어가셨어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의 방산 지원은 더욱 본격화되었습니다. 2006년 태국은 한국의 K9 자주포 육문을 최초로 도입했어요. 이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K9을 도입한 사례였죠. 시험 운용 결과가 매우 성공적이어서 2011년에는 추가로 12문을 더 구매했습니다. 2015년에는 더 큰 발전이 있었어요. 태국 공군은 KAIT-50 고등훈련기 4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죠. 이는 단순한 장비 구매가 아닌 기술 이전을 포함한 패키지 딜이었습니다. 한국은 태국 조종사들의 훈련은 물론 정비 기술까지 함께 전수했어요.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방산 기술 개발 투자입니다. 한국은 10년간 약 5억 달러를 태국의 방산 기술 개발에 투자했어요. 이를 통해 태국은 자체적인 무기 생산 능력을 키울 수 있었죠. 특히 경장 갑차와 군용 통신 장비 분야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닌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을 포함한 종합적인 협력이었습니다. 현재 태국의 방산 기술 자립도가 크게 향상된 것은 이러한 한국의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다음으로 교수님은 더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셨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1970년대 후반 태국의 민주화 운동 시기입니다. 당시 한국은 이미 민주화를 경험한 나라로서 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했어요. 1978년부터 1982년까지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태국의 민주화 운동가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민주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고, 이는 태국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가 되었죠. 마지막으로 외교적 지원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어요. 한국은 태국이 아세안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2019년 태국이 아세안 의장국이 되었을 때 한국은 가장 먼저 축하와 지지를 표명했고, 태국이 제안한 여러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어요. 특히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항상 태국의 입장을 존중하고 지지해왔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면 1950년 태국이 한국에 제공한 도움은 정말 값진 것이었습니다. 2만 1000명의 군대 파병과 1200명의 희생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은혜죠. 하지만 그 이후 한국이 태국에 제공한 지원의 규모를 살펴보면 이는 수십 배에 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교수님은 구체적인 수치들을 보여주셨어요. 197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의 대태국 지원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군사 협력에만 약 50억 달러, 경제 협력 분야는 약 2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여기에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가치를 더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지죠. 특히 한국 기업들의 태국 투자로 인해 창출된 일자리가 최근 20년간 약 50만 개에 달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의 지원이 단순한 금전적 가치를 넘어선다는 사실입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도표를 보여주시며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1970년대부터 한국은 자국의 산업화 경험을 태국과 적극적으로 공유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새마을 운동 모델의 전수였죠. 1972년부터 1982년까지 매년 200명 이상의 태국 공무원들이 한국을 방문해 농촌 개발 노하우를 배워갔어요. 이는 태국의 농촌 현대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산업기술 분야에서는 더욱 놀라운 성과가 있었어요. 1985년부터 시작된 한태기술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전자,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들이 이전되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1990년대부터 태국 현지 엔지니어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현재 태국의 전자산업을 이끄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 프로그램의 수혜자들이죠. 2000년대 들어서는 더 심화된 협력이 이뤄졌어요. 한국의 카이스트와 태국 공과대학들 간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매년 300명 이상의 태국 학생들이 한국의 첨단 기술을 배우러 왔습니다. 이들은 귀국 후 태국의 산업 현대화를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단순히 과거의 은혜를 갚는다는 차원을 넘어 진정한 동반자로서 태국의 발전을 지원해왔습니다. 이는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미래를 향한 투자였다고 할 수 있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현재의 갈등 상황은 더욱 안타깝게 느껴지네요. 우리는 과거의 우정을 기억하면서도 그 이후 이어진 수십 년간의 협력과 지원도 함께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 교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이때 교수님은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셨죠. 최근 패통탄 친나와 총리의 발언에 대해 국제관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더 이코노미스트와 포리너 어페어스의 최신 기사들을 화면에 띄우셨어요.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태국 총리의 최근 발언이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첫째, 70년 전 6.25 전쟁 참전을 언급하며 현재의 경제 위기 해결을 요청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외교 방식이라는 거죠. 둘째, 이는 한국이 지난 50년간 제공해온 막대한 지원과 협력을 의도적으로 간과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교수님은 포리너 어페어스의 최신 사설을 인용하셨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1975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이 태국에 제공한 경제적, 기술적 지원의 총액이 약 250억 달러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1950년 태국의 참전 지원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의 약 15배에 달하는 규모죠. 셋째,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재 태국 내 한국인들이 겪고 있는 안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과거의 우정만을 강조하며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적인가 하는 점입니다. 더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이는 마치 과거의 은혜만을 강조하며 현재의 책임은 회피하려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계속하셨어요. 실제로 지난달 발표된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연구 보고서는 이러한 태국의 접근 방식이 오히려 양국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대 국제관계에서는 과거의 공적보다는 현재의 상호 이해와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죠. 앞줄에 앉아있던 투라는 이 말을 듣자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죠. 아마도 자신이 앞서 했던 발언들이 이런 맥락에서 얼마나 편향된 것이었는지를 깨달은 것 같았어요.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국제관계에서는 한순간의 역사적 사실만이 아닌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다음 수업에서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교실을 나오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국제관계라는 것이 단순히 과거의 역사나 현재의 이해관계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것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죠. 그리고 진정한 우정은 과거의 기억을 소중히 하면서도 현재와 미래를 함께 바라보며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도 말이에요. 이렇게 태국과 한국의 과거 역사에 대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태국이 6.25 전쟁 당시 큰 도움을 준 게 맞지만 그 이후에 한국에서 태국에게 지원했던 것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태국 총리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